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수요일 프레스룸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젯밤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죠. 자,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자, 어제 윤 대통령 최후 진술 주요 내용 듣고 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 자리에 있습니다. 저 개인의 삶만 생각한다면 이런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방송으로 전 세계, 전 국민에게 시작한다고 알리고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바로 병력을 철수하고 그만두는 그런 내란을 보셨습니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군을 투입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 탄핵의 불씨를 지필하면서 구체적인 행동 지령까지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네, 비상계엄 84일 만에 나온 현직 대통령 첫 최후 진술이었는데, 자, 윤지영 기자, 일단은 양쪽 진영에서 이를 두고서 여러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최후 진술, 어제 오후 9시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당초 헌재에는 오후 4시 40분쯤에 도착을 했는데 최후 진술을 할 때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정청래 국회 소추위원회 최후 진술은 윤 대통령이 없이 진행이 됐고요. 정 위원장의 최후 진술이 끝난 지 12분 뒤에 윤 대통령이 입정을 했는데, 보신 것처럼 저렇게 발언대에 서서 준비해온 A4 용지 77페이지 분량의 최후 진술서를 67분 동안 읽어 내려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후 변론에서도 이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 때문이었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호소였다, 이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또 여권 인사들의 요청대로 대국민 사과도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 국민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면서도 이 거대 야당이라는 말을 44번이나 언급을 하면서 네.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직무 복귀 시에 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임기 단축 개헌 카드를 꺼낸 겁니다. 중간중간에는 재판관들을 쳐다보거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야당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맞은편 국회 측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저도 어제 밤에 나온 원고를 77페이지를 쭉 한번 꼼꼼하게 봤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보면은 트럼프도 취임 첫날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군 투입했고, 또 계엄은 이게 대통령의 결단이다라고 굉장히 강조하면서 직무 복귀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은 아마 본인의 어떤 비상계엄이 전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중대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아니 경고성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경고성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건 결과적으로 법률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대통령의 최후 진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떤 계엄이랄지 이런 거에 대한 지나칠 정도로 좀 확신에 차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이제 정당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정말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는 것에 확신을 차고 있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다고 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네. 적어도 이 본인의 어떤 판단을 위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국가적 손실이랄지 이제 국민에 대한 불편 또 굉장히 어떤 위험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정도는 좀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요. 아쉽다. 예, 그다음에 사실 이제 탄핵은 탄핵 자체로서 2년 기각이 되는데 대통령으로서 직무에 복귀하면 그러니까 기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정치개혁 그다음에 개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개헌하기 전에 이런 좀 승부수를 던지고 갔으면 승부수다, 어땠을까? 지금 거의 다 개헌과 관련해서 탄핵 심판이 끝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타이밍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재에서 그런 발언이 좀 적절하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 최후 진술에서 나온 단어들을 좀 어느 게 많이 좀 나왔냐 빈번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계엄, 국민, 그 다음에 야당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거대 야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계엄의 원인이 야당이었다. 그냥 긴 시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려고 했던 계엄이었다라는 의도를 드러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정치적 반대 세력은 국민에게 호소해서 선거를 통해서 제압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저런 생각을 하고 군대를 동원을 했는지 야당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것도 총선을 망치지 않았으면 어. 그렇게 안 되죠. 사실은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그 건만 없었으면은 사실은요 지난 선거는 여당이 굉장히 선전을 했을 선거입니다. 네. 근데 그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이후로 급격하게 거의 뭐 일주일 사이 며칠 사이에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런 거를 본인이 초래해놓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본인이 걷어차 놓고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분이 정말 이 대통령이라는 거는 하나의 직위이자 제도잖아요. 공적인 일을 하는. 근데 모든 거를 자의적으로 마치 개인처럼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요 국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위군을 보낸 겁니다. 예? 그런 거지 뭐 지금 뭐 국헌문란 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 자체가 다 어긋나 있는데 본인의 생각 속에 모든 세상을 끼워 맞추려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럴 정도의 지금 상태신가 대통령께서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앞서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치열하게 마지막으로 맞붙었습니다.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네, 김광선 변호사님. 한쪽에서는 뭐 계몽이 됐다. 또 한쪽에서는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 맡길 수 없다. 좀 팽팽히 맞섰는데 뭐 처음에 나왔던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14개월 딸 엄마인 나도 이 계몽이 됐다. 이 계엄이 아니라 계몽이 됐다. 일단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계몽이라는 얘기는 지금 보수층의 어떤 광장 집회에서도 많이 나온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윤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수층에서 상당한 사람들은 이제 계몽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계몽이라는 의미 자체가 일단 뭐 민주당의 어떤 폐악질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게 있었던 걸 이제서 느끼게 됐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뭐 대통령이 비상계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인 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이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과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게 맞느냐 또 이 방법밖에 없느냐 이제 거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저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몽이란 말을 들으면 저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상계엄 자체를 굉장히 찬양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이게 거의 일치된 견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뭐 광장 집회에 있는 보수층의 시민들이 이제 계몽이라고 이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떤 공식적 자리에서 이걸 계몽이라고 얘기하면 과연 여기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 물론 뭐 보수층에 동의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헌법재판소는 이제 법률적으로 판단하는 곳인데 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리와 약간의 어떤 정치적인 측면을 종합해서 판단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계몽됐다는 말을 탄핵 심판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저게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역시 재판관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 민주당 박선원, 정청래 의원 등 23명이
이름을 쭉 언급을 하면서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전과가 있었다 이렇게 줄줄줄 읊기도 했는데 김상희 네. 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권에서 굉장히 이게 선동적이다 비판도 하고 있던데.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물론 뭐 전과를 범하는 게 뭐 안 좋은 부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안 좋은 부분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독재 시대를 저항해야 했던 상황이라는 게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 역사에. 민주화 운동. 예. 근데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전과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역사 의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인은 계몽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니 계몽이 왜 꼭 이런 군을 동원한 계엄에 의해서만 계몽이 됩니까? 예?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까? 그냥 교육을 통해서도 계몽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할 때도요. 아니 폭력적인 교육을 통해서 계몽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모범적인 교육과 뭐 그 선도적인 모범을 보이는 그런 걸 통해서도 감동을 시켜가지고도 계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법이 중요하다는 뜻이죠. 왜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몽을 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계몽이 된 건 좋아요. 본인이 계몽됐으면 나중에 정치적으로 보수 진영에서 열심히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보수 진영에 한 표라도 더 가져오는 일을 하세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엄을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김계리 변호사가 너무 역시 대통령과 비슷하게 자기 의사의 모든 걸 짜맞추려는 진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가 이 전과가 있다면서 언급했던 정청래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장이죠. 소추 의원이 윤정이다. 일단 뭐 애국가를 읊으면서 좀 울먹이는 모습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서 발언대에 섰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 진술 말미에 애국가를 읊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던 시절을 언급하면서 목이 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어제 모습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계엄군이 먼저 진을 치고 있다가 체포 연행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습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네, 김관삼 변호사님. 애국가를 읊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저자는 애국가 부르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물론 자신이 이제 88년도에 안기부에 잡혀가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 전과가 사실 미화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폭력을 써가지고 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마 저자를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좀 홍보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계엄 자체로 인해서 고문 폭행이랄지 뭐 체포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그렇지만 그날 밤에 자기가 뭐 그런 거 두려웠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는 국회 대표로서 어떤 소추단의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자리잖아요. 네. 그런데 저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저런 행태가 과연 뭐 저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일단은 네. 아까 김계리 변호사 민 대통령 측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 됩니까? 네. 뭐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까?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법리적으로 냉정하게 얘기를 해야죠. 예? 자기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사실상 저는 뭐 자기 정치로 보여요. 자기 과시? 네. 이렇게까지도 저는 보여요. 예. 그래서
굉장히 부적절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탄핵의 어떤 부당함, 불법성, 위헌성 이런 거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탄핵소추위원장이라는 그 직위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또 정청래 위원장 개인적인 일을 저기서 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제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다면 오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심이 조금 전부터 열리고 있는데, 자, 그에 앞서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의 책이 오늘 뭐 계속 떠들썩하게 지난주부터 나왔었는데 오늘 출간이 됐는데 그 내용 일부가 공개가 됐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아도 이재명 대표도 계엄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주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에 반응을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2심 선고 있는데 혹시 대선에 영향 없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만합시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윤통 최후 진술에서 사과나 승복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 없으실까요? 네, 한동훈 대표의 언급에 뭐 눈에는 뭐는 보인다. 뭐 이렇게 일단은 일가를 했는데 일단은 저러고 나서 일단 법원으로 간 것 같은데 윤 전 기자 일단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일단은 재판에 참석을 하는 거죠. 출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이 오늘 종결이 되는데 일단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5차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이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에 이제 10시 24분에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때 기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지도 먼저 확인해 보시죠.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겁니다. 진술 때는 어떤 말씀하실 계획이신가요? 네, 앞서서 국회에서도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저서와 관련된 발언 이외에는 네. 다른 재판과 관련돼서는 질의응답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공판에 출석을 하면서는 본인이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 이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되게 돼 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거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검찰의 구형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이제 증인 신문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이 증인 신문을 한 뒤에 오전 재판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다시 6차 공판기를 열어서 결심 공판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검찰의 최종 의견 및 구형 그리고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이 대표의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돼서 변론이 종결이 되면 이제 재판부는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한 달 뒤로 선고 기일을 지정을 하기 때문에 네. 이 3월 말에 이 선고가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이 3월 되고 말 있습니다. 선고. 네, 3월 말에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에는 오는 6월 말까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하는데요. 네. 공직선거법에 이 선거법 사건의 1심 재판은 공소 제기부터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이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끝내야 하기 때문에 6월 말까지는 나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 사회적 관심도 그리고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이 선고 자체를 오는 4월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조기 대선이 벌어진다고 하면 대선 출마와 연결됐기 때문에 초미의 관심사인데 자,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아까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책 저서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잡으면 대권을 잡으면 계엄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일축을 했고 또 재판도 아마 상식대로 갈 것이다. 문제 없을 것이다. 이 취지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계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비난이죠, 비난. 그 정치적인 상대에 대한 그냥 비난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강한 비난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오히려 가끔은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웅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강한 비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이런 거죠. 저 공직에 나서는 분이잖아요. 그냥 개인이 아니고 그러면은 공직자로서 적절한지를 판단을 하려면 그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대선 전에 재판이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께서도 법원이 잘 가려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잘 가린 상태에서 국민 판단을 받아보는 게 저는 맞다고는 만약에 생각을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법원에서 빨리 입장 표명을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이야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들어보니까 최근 흐름 보면은 재판에 굉장히 좀 자신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선고가 대선 전에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 같습니다. 일단 전 흐름상으로는 대선이 혹시 이뤄진다고 하면 그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좀 지배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재명 대표 자신감 얘기하는데 자기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본인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대선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만약에 5월에 대선이 실시가 된다고 한다면 일단 선고 시점이 일반적으로 형사 사건에 있어서는 한 달 후에 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하지 않고 이제 여러 사건을 같이 하죠. 그러면 다른 사건도 계속 선고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부는 집중 심리제예요. 다른 사건 배당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꼭 이게 3월 말에 선고가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2월 중순도 충분히 선고를 할 수 있다. 적어도 뭐 한 2주 후에는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월 중순도 선고될 수 있는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빨리 되면 2월 중순에 선고가 되겠죠. 그러면 항소를 하는 기간이 한 7일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보나마나 7일 마지막 할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 선고를 늦춰야 하니까. 그리고 보면 14일 이내에 뭐 소송기록 접수 통지 소송 기록을 보내도 돼 있고 대법원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보내면 20일 이내에 이유서를 쓰도록 돼 있는데 상고 이유서를. 근데 이재명 대표 보나마나 20일 딱 임박을 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따져도 한 달 간다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4월 이상 갈 것이고 물론 대법원에서 빨리 이건 판단을 내서 다음 대통령이 또 유고가 되면 안 되잖아요. 뭐 유권자들 뭐 혼란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서두른다면 5월에 나올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대선에 임박하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다. 그렇지만 대법원 확정까지는 이제 쉽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 김상현 평론가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이 만약에 2심에서 그것도 피선거권 박탈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네.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 선고를 한다? 그건 맞지 않죠. 그래서 대법원에서 빨리 판결 선고를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국내 상황이 이러한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군 시찰을 하면서 현대전 실전 경험을 습득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김정은 지난해에는 이게 대남 적개심을 표출한 바가 있죠.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적의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볼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영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것은 우리 국가의 영원한 안전과 장래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천만지당한 조치였습니다. 네, 김상현 부대변인. 일단은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군사시설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고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 현대전 실전 경험을 습득해서 네. 확실한 군사 인재를 준비한다. 네. 뭐 일단은 북한이 자신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네. 우크라이나 전에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병력을. 네. 이거 어떤 의도로 봐야 됩니까?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에 많은 병력을 파견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군을 동요시킬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 동요를 막기 위해서 저런 군 시찰 등의 행위를 해서 군 결속을 계속해서 다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대전을 강조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에 가서 희생된 어떤 군인들이 개죽음이 아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의식화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거에 대해서 본인도 조금 이거 좀 잘못되면 이게 본인이 좀 약간 군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는 정치적 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관삼 변호사님께 여쭤볼 텐데, 자, 이 모습 보면은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서 북한의 이런 군사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물론 이제 북한 군을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을 해서 네. 실전 경험 쌓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에서 많은 걸 받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중국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을 노골적으로 지지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서구로부터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어떤 밀월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우리하고 대립됐을 때는 뭐 지금 서로 조약도 맺어서 군사 원조까지 할 수 있는 파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연히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참 이번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에 파병안을 보고 아무리 북한이고 김정은 일가루에서 북한 자체가 다 희생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저렇게 목숨까지 다 버려도 아무 상관없고 자신의 어떤 공고한 위치, 자신의 어떤 정권, 권력을 위해서라면 저런 짓거리까지 하는 저런 김정은 네. 그리고 북한의 국민, 인민들에 대해서는 참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북한 서로 그 한 20대 초반이고 정말 어리잖아요. 근데 10년 동안 군대 생활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집에도 가지 못하고 뭐 통화만 하기도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럼 저런 북한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런데 뭐 저런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이 변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워낙 이제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냥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광주에서 경찰관이 흉기에 피습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볼 텐데 윤정 기자, 일단은 맨 처음에 어떻게 이 사건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게 된 건가요? 네, 오늘 새벽 3시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새벽 3시 10분쯤에 이 광주 금남로에서 수상한 남성이 우리를 따라온다. 이런 여성들의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네. 이 여성 2명이 오피스텔로 귀가를 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 화면 보시는 같습니다. 것처럼 네, 앞에 여성 2명이 이렇게 같이 걷고 있죠. 그런데 뒤에 이 남성이 왼쪽 손에 종이 주머니 같은 걸 들고 계속해서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공동 현관까지 따라왔다고 합니다. 집 앞에까지요? 네,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봤다라면서 출동을 요청을 한 건데요. 여성들이 전화를 할 당시에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로 집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알려졌고 이 금남지구대에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소속 50대 A 경감 그리고 20대 비순경이 한 조를 이뤄서 네. 현장으로 출동을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종이 가방을 든 남성을 바로 발견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남성이 경찰을 보자마자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내 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에 이 경찰들이 이제 대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실탄을 발사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재합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던 건가요?
네, 지금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요. 저 남성이 종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들고 이 50대 A 경감에게 지금 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50대 A 경감의 얼굴을 흉기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 전에 이 테이저건으로 이 남성을 겨누고 테이저건을 발사하겠다, 흉기를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흉기를 버리지 않고 저렇게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테이저건으로 지금 제압이 되지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 다친 A 경감이 흉기를 버리라고 재차 얘기를 했지만 남성은 오히려 이 20대 비순경에게 지금 몸을 틀었는데 20대 비순경의 경우에는 여경이라고 합니다. 여경이라는 점을 노리고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A 경감이 이 남성에게 공포탄 한 발을 발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도 이 남성이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틀어서 다시 이 A 경감에게 향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흉기를 휘두르니까 이 A 경감이 다시 실탄 3발을 발사를 했고 이 실탄 3발에 이 상반신을 맞은 이 남성이 이후에 20m 정도를 달아나다가 지원을 나온 다른 경찰관들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진 상황입니다. 이 A 경감은 사건 직후에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고요. 생명에는 다행히 지장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실탄을 맞은 저 남성도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심정지로 새벽 4시쯤에 숨졌습니다. 이 경찰은 같이 출동을 했던 지금 저 여자 순경을 상대로는 이미 조사를 진행을 했다고 밝혔고 A 경감에 대해서는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한 방침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 지원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경찰 4명이 추가로 출동을 했는데 이 경찰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이 상황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좀 전에 리포트 보면서 다리 붕괴 사고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있을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도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 윤재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이 경찰관이 총을 실탄을 쏘고 또 일반인이죠. 이렇게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네, 이전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이때 이와 관련된 규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의 방법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물리력 행사라는 것이 결국 이 총기 사용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지금 앞서 이번 사고에서도 경찰관 2명이 2인 1조로 활동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2인 1조로 이제 출동을 하게 되고 언제 이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를 보면 지금 흉기를 들고 있었잖아요. 지금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흉기로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때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치명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총기는 최후에 사용하도록 그런 규칙상 안내가 되어 있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지금 이 흉기를 이제 얼굴 쪽에 갖다가 휘두르는 그런 상황에서 대항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이 총기 사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총기를 사용할 때도 일단 대퇴부 아래 그러니까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좀 부위 쪽으로 향할 것을 먼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특히 경찰관의 총기 사용 이 이후로 또 이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제 경찰의 실탄 사용으로 범인이 체포가 됐던 범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1억 원이 넘는 민사 배상 청구가 경찰에게 인정이 됐던 사례도 존재를 하거든요. 이번 사안도 지금 같이 출동을 했던 경찰관 그리고 이후에 합류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조사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사건이 새벽 3시에 일어났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날이 밝고 나서 이 소식 들었던 주민들 굉장히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저 새벽 3시에 총소리를 직접 들은 주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근 주민들 목소리를 들어봤더니 이 새벽에 울린 총격에 정말 너무 무서웠다. 밖에 아예 나와볼 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처음 했거든요. 듣는 소리였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인근 주민들 목소리 들어보시죠.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땅땅 3번 나. 그래서 내가 이거 뭔 소리냐, 이거 뭔 일인지 아냐. 그러고는 무사하고 그래갖고 나와보려다가 내가 안 나왔어. 어머니 총소리 들으니까 좀 어땠어? 무서웠어. 느닷없이 생전에 총소리가 안 났는데 총소리가 나. 빈명소리는 못 들었어.
네,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네. 들어봤는데요. 제가 저 담당 경찰 형사과에 전화를 해서 물었더니 네. 저 스토킹을 당했던 저 여성 두 분 있잖아요. 네. 저 두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루어지지 않았고 무사히 귀가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당시에 저 여성들이 느꼈을 공포도 얼마나 컸을지 그렇겠죠. 상상이 되지가 않는 수준입니다. 자, 두 분 이제 스토킹 당해서 큰 변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 같은데, 자, 변호사님 이 부분 두 분도 굉장히 좀 불안에 많이 떨 것 같아요. 지금 충격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이미 지금 저 종이 가방으로 추정되는데 그 안에 흉기를 들고 여성 2명을 밤 늦은 시간에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네. 실제로 오랜 기간 따라오면서 집 앞까지 지금 갔던 상황이고요. 이 여성분들은 당연히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미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고 경찰이 보자마자 이 흉기를 사용했다는 건 어떤 범행의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따라갔다고 볼 여지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범인이 어떤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네. 이런 부분들이 수사에 있어서는 가만히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총기 사용의 어떤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다듬어질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그래야지 경찰관들도 어느 경우에 언제 내가 어느 정도의 무기를 대항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또 체포를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가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사건 조사를 통해서 좀 사실관계 확인 그리고 어떤 경찰관들의 빠른 회복도 뵙겠습니다. 덧붙여서 질문드리자면 일단 우리나라의 공권력에 대해서 너무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던 반면에 또 반대에서는 너무 이 실탄 사용이라는 거는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좀 과잉 대응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무기 사용은 당연히 지양해야겠죠.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좀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고 이제 이마 부분에 자상이 나 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걸로 네. 봐서는 그 흉기를 실제로 휘두르기도 했고 그것이 이제 얼굴 부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목 부위 같은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힐 수도 있는 경우라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 그리고 최후의 상황 이런 부분들이 충족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네. 정확한 부분은 조금 더 영상을 확인을 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준이 좀 더 세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어 그렇군요. 보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러한 일을 전해 들어봤는데 경찰로서 굉장히 좀 가슴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고요. 건강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요리 사업가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일 겁니다. 백종원 대표 얘기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해드린 바 있는 것 같은데 백종원 대표의 어떤 논란이 좀 여러 가지가 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윤정 기자, 일단은 백 대표가 지난번에 통조림 햄 가격 논란에 휩싸인 바가 네. 있는데 이번에는 맥주 함량 논란이 또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22년에 이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 산하의 어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감귤 맥주를 선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감귤 맥주 성분표를 보면 이 감귤 착즙액의 비중이 0.032%가 함유돼 있다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0.01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약 0.16ml가 함유가 돼 있는 건데요. 저게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직경으로 약 7cm, 이 감귤용 주스용 감귤 1개에서 나오는 이 착즙액이 120에서 132ml 정도라고 하는데 네. 이걸 감안하면 이 감귤 하나로 맥주 750캔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다른 과일 맥주들에 비해서도 이 함량이 과도하게 낮은 수준이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감귤 맥주가 월 평균 10만 캔 정도 팔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맥주 양조에 쓰인 감귤이 15kg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부족한 단맛은 이 대체 감미료인 에리스리톨과 포도당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동안 더본코리아는 이 감귤 맥주를 이 제주 감귤농가 상생 취지를 담아서 순수 제주 감귤로 만든 맥주다 이렇게 광고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감귤 함량은 터무니없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이걸 좀 종합해 보면은 감귤 맛이 아주 조금 나는 맥주 정도라고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냐, 마케팅을 했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요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이 맥주가 감귤 하나를 통으로 갈아 넣어서 만든 맥주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다면 이것은 허위 과장 광고겠죠. 그렇겠죠. 감귤이 하나가 다 이 한 캔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사실상은
거의 감귤은 들어있지 않고 이 감귤 맛을 내기 위한 그런 보조적인 첨가물로 맛을 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경우라면은 소비자를 어떤 우롱한 그리고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런 부분이 문제될 수 있지만 만약 이 마케팅의 어떤 중점적인 부분이 어떤 제주 농가와의 단순한 상생 내지는 제주와 뭐 협업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측면, 근데 상생 협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적은데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면 사실 어떤 수치에 있어서의 어떤 이런 차이 자체가 이것 자체로 바로 허위 광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이 소비자들은 믿고 구입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특히 백종원 대표의 어떤 그 1인 브랜드 가치 그리고 지금 백종원 대표가 해오는 많은 일들이 상생을 강조하고 있는데 네. 상생이 되려면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로 감귤 농가에게 감귤을 많이 사와야지 상생이 되는 측면이 그렇죠. 있을 텐데 이렇게 적은 감귤 함유량을 갖고 있다면 0.01%가 안 되는. 그렇죠. 백종원 대표 입장에서는 홍보 효과는 누리고 실제로 상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자체로서 허위 과장 광고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백종원 대표하면 뭐 음식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고 이렇게 사 먹는 그런 좀 경향이 있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한데. 자, 윤정 기자, 일단은 최근에 백종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에 이제 가스통을 네. 실내에 두고 사용했다. 이거 때문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네.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스통 논란 때문에 이 더본코리아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또 행정 처분을 좀 위반했다.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충남 예산군 오가면에 더본코리아의 백석 공장이 있는데 여기 인근에 비닐하우스를 용도와 다르게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명령 사전 통지를 받고 철거한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는데요. 이 해당 비닐하우스 지난 2012년에 설치를 했을 당시에는 농업용 고정식 온실, 그러니까 농업용 비닐하우스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창고로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지난해 10월에 국민신문고에 이 관련된 민원이 접수하면서 알려졌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 12월에 비닐하우스를 철거했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백종원 대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셀럽 아닙니까? 굉장한 셀럽인데 엄격한 너무 잣대를 들이대는 거 아니냐, 인지에 대한 또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백종원 대표 본인 자체가 브랜드인데 좀 이미지 타격이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도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이 가스통 사용 논란 이런 부분 같은 걸 보면 사실 백종원 대표 측에서 공개한 영상에서 드러났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상 등을 제작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홍보 효과도 누리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또 많은 국민들이 도움을 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데 실내에서 그런 화기 사용, 이 고압 가스통을 실내에 비치해 둔 부분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내, 특히 바로 옆에 튀김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다른 또 식당을 운영하려는 자영업자에게도 잘못된 그런 지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더본코리아도 입장을 밝혔고 과태료 처분 같은 부분은 당연히 행정 조치는 불가피한 상황이어 보이지만 이 백종원 대표가 워낙 또 유명하고 그리고 이 사업도 계속 번창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좀 더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이미지의 타격이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 상장도 했기 때문에 또 주주들의 또 어떤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또 더본코리아는 또 많은 가맹점주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피해가 또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중에게 굉장히 친근한 이미지였던 만큼 그에 걸맞는 조치, 대응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0만 달러, 한화로 약 71억 원을 내면 미국 영주권을 주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주권을 가리키는 말 그린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골드카드라며 2주 후부터 이 골드카드를 판매하겠다 밝혔는데요. 부자들이 이 카드를 사서 미국에 오면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 전했다고요. 러시아의 신흥재벌이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그룹에 있는 올리가르히도 이 골드카드 구매 자격을 충족한다며 부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미국 법인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미국 투자이민 제도도 폐지하겠다 밝혔는데요. 트럼프는 이 제도는 난센스이자 사기라 비판했습니다.
이번 정책 시행에 과연 골드카드의 주인이 나타날지 관심도 커지고 있고요. 미국 내 한인들의 처우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앞으로 엑스레이 진료를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의료계는 의료법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요. 지난달 사법부는 엑스레이 기기를 사용하다가 기소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한의학계는 이번 판결을 근거로 진료에 엑스레이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 골절에 대한 침이나 뜸 시술을 진행하고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한 뒤에 한의원에 들르는 환자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주장했는데요.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던 의사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영상 검사 판독은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 과정에서 오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한의사는 아직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자격이 없어서 설치에 제약이 있는 상황. 보건당국은 양측 주장을 놓고 유권 해석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번 갈등이 환자들에게 혼선만 주는 건 아닐지 우려스럽습니다.